한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린다. 그의 눈은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본 걸까? 무엇을 보고 싶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한때 모든 이들에게 천재라 불렸던 철학자. 하지만 그는 결국 무참하게 무너졌다. 왜였을까? 1844년 독일의 한 조용한 마을.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 빨리 무너지고 말았다. 그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몇 달 뒤 동생까지 죽는다. 어린 니체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다. 왜? 왜 신은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그는 점점 조용해졌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깊어진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워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떠밀리기라도 한 듯 사람들과 차츰차츰 멀어져 갔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학교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보였다. 언어, 문학, 철학,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1869년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 단 24살의 나이에 교수로 임명됐다. 당시로선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 천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생각은 너무 멀리 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의 몸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책을 읽을 때마다 글자가 흐려졌고 강의를 할 때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심각한 두통, 시력 저하, 그리고 끝없는 고통. 그는 수업 도중 쓰러지기도 했고 책을 읽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어느 날 강의 도중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길은 끝났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안정된 직업, 존경받는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그리고 10년 동안의 교수직을 버리고 혼자가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1868년 니체는 한 남자를 만난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였다. 니체는 그의 음악을 듣는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이다. 내가 따라야 할 천재다. 니체에게 바그너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바꿀 예술가, 인류를 구원할 천재였다.
그의 음악에서 나는 신을 느꼈다. 이 시기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지필하며 바그너를 찬양했다. 니체에게 그는 동료이자 친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은 점점 달라져 갔다. 니체는 바그너의 변화를 느꼈다. 대중을 의식하고 종교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한 바그너. 그가 사랑했던 바그너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는 언젠가 혼자가 된다. 니체의 생각. 자유와 초인을 꿈꾸던 예술가가 왜 다시 신에게 돌아가려 하는가? 결국 니체는 결정을 내렸다. 존경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존재, 그리고 가장 큰 실망을 준 사람. 그는 바그너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니체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했다. 1882년 로마, 37의 고독한 철학자 니체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21살의 러시아 유학생 루살로메. 니체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직감했다. 그녀야말로 자신의 철학을 이해할 유일한 영혼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니체는 그녀에게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여기서 만난 것입니까? 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그 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배신과 고독이었다. 니체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자신과 그의 절친 파울레, 그리고 루살로메가 함께 살며 공부하는 지적 삼위일체 공동체였다. 하지만 이 순수한 지적 탐구 뒤에는 니체의 뜨거운 욕망이 숨어 있었다. 니체는 두 번이나 청혼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루살로메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 이유는 나는 누구의 소유도 되고 싶지 않다. 였다. 니체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했고 절친 파울레와의 사이에는 묘한 질투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였다. 오빠를 독점하고 싶었던 그녀는 루살로메를 음란한 마녀라 비난하며 오빠에게 악의적인 편지를 보냈다. 반대로 루살로메에게는 오빠가 그녀를 경멸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오해와 질투, 배신감이 뒤섞인 진흙탕 싸움 끝에 루살로메와 파울레는 니체를 남겨둔 채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렸다. 니체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것이다. 완벽한 고독. 니체는 자살 충동과 극심한 편두통 속에서 절규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파멸시켰다. 하지만 위대한 철학자는 이 파멸의 구덩이에서 죽는 대신 펜을 들었다. 루살로메에게 버림받은 분노와 슬픔은 단 10일 만에 인류의 고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의 일부를 탄생시켰다. 그는 연인 대신 초인, 위버맨슈를 낳은 것이다. 니체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다. 정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루살로메는 이후 릴케와 프로이트의 뮤즈가 되었지만 니체는 끝내 혼자였다. 한 여인에게 버림받은 비극적인 남자. 그러나 그 상처 덕분에 인류는 가장 찬란한 철학을 얻게 되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나섰던 니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한 마부가 자신의 말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 있었다. 짐을 가득 실은 말이 움직이지 못하자 분노한 마부가 가혹한 매질을 가한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니체는 갑자기 마부에게 달려드는 대신 매를 맞고 있는 말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는 울면서 말의 목을 감싸 안고 채찍을 대신 맞으려 했다. 니체는 말의 귀에 대고 나의 형제여 라고 속삭이며 오열했다고 전해진다. 직후 니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날 이후 그의 정신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이후 11년 동안 아무런 철학적 저술도 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다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노인이 미친 사건이 아니라 니체 철학의 핵심인 생명에 대한 연민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자의 철학 뒤에 숨겨진 연민, 평소 권력의 의지와 강한 인간, 초인을 주장했던 니체였지만 정작 현실에서 가장 무력하고 고통받는 생명체를 보았을 때 그의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적인 연민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니체가 매 맞던 말에게서 당대 사회와 관습에 짓눌린 인간의 모습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1900년 8월 25일 세기에 반항한 니체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가 죽은 뒤에 시작되었다. 그의 방대한 유고와 저작권은 모두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반유대주의자였던 남편과 함께 파라과이의 신독일 건설을 꿈꿨던 엘리자베스. 그녀는 오빠의 복잡하고 섬세한 철학을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니체가 그토록 혐오했던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의 도구로 오빠의 사상을 변질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니체의 미발표 원고들을 모아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펴냈지만 이는 사실상 니체의 철학이 아닌 엘리자베스의 편집진이 낳은 가짜에 가까웠다. 1930년대 엘리자베스는 나치당에 입당했고 히틀러를 니체 기록 보관소로 초대했다. 히틀러는 니체의 초인 개념을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그렇게 고귀했던 니체의 철학은 나치의 공식 철학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야 학자들의 노력으로 니체의 철학은 여동생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나치도 인종주의자도 아니었다. 그저 고통을 딛고 일어서려는 모든 개인을 응원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여동생의 안경이 아닌 니체의 눈으로 그의 진심을 마주해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던 니체는 진짜인가?